역사책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이름이죠. 페니키아인. 근데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 또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심지어 왕족을 상징하는 색깔까지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세계에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글자들 있잖아요. 이 알파벳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이 바로 3000년 전 지중해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누비던 한 해상민족 페니키아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부터 바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알파벳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은 군사력으로 땅을 정복한 제국이 아니었고요.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심장부에 바로 이 발명품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파벳 A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건 소 머리를 본뜬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시작됐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 복잡한 그림을 알레프라는 아주 단순한 기호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빌려다가 알파로 만들었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쓰는 A가 된 거죠. 복잡한 그림에서 간결한 소리로 바로 이 전환이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 바로 아부자드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수천 개나 되는 그림 문자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했던 이집트 상형 문자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냥 자음 기호 22개만 배우면 끝이었거든요. 배우기 엄청 쉽고 쓰기도 빨랐죠. 그러니까 상인이나 선원, 장인,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식이 소수의 엘리트들만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고 정보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단순함이 가진 힘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페니키아의 무역망을 타고 이 알파벳이 지중해 구석구석으로 쫙 퍼져나갔거든요. 그리스 알파벳이 여기서 나왔고 로마의 라틴 알파벳,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알파벳의 직계 조상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랍 문자나 히브리 문자의 뿌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니키아인들이 온 세상에 글을 쓰는 도구를 선물한 셈이에요. 자,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긴 페니키아인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이들의 시작이 얽혀있는 미스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은 이들이 원래 그 땅에 살던 청동기 시대 가나안 사람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유전학적 증거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이라고 기록했거든요. 바로 이게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들은 먼 바다에서 왔다. 그리고 정착하자마자 곧바로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 기록은 페니키아인들의 정체성이 처음부터 바다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어떻게 지중해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화려했던 전성기로 한번 뛰어들어 가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페니키아의 부상이 아주 극적인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불리는 대혼란이 찾아와요. 주변에 잘 나가던 거대 제국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엄청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바로 그때 페니키아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남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재빨리 바다로 나아가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당대 최첨단의 혁신적인 배 만드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배의 등뼈 역할을 하는 용고를 써서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배를 만들었고요. 장부와 장부촉이라는 아주 견고한 결합 방식으로 거친 파도도 거뜬히 견뎌냈죠. 특히 저 브레일 돛은요, 바람을 거슬러서도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압도적인 경쟁력이었죠. 페니키아인들은 칼과 창으로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품과 교역으로 제국을 건설했죠. 그렇다면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 상품 목록에 있었습니다. 레반트 숲에서 나는 질 좋은 삼나무는
이집트의 신정과 함대를 짓는 데 쓰였고 유리 제조 기술은 마스터해서 대량 수출의 길을 열었죠. 심지어 저 멀리 영국에서 주석을 가져와서 청동기 시대의 필수 자원을 공급하는 핵심 중개자 역할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바로 티레의 자생염료였습니다. 뮤렉스라는 작은 바다소라 수천 마리를 잡아야 아주 조금 얻을 수 있었던 이 보라색 염료는요, 말 그대로 금보다 비쌌습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고대 세계의 모든 지배자들이 이 색깔의 옷을 입고 싶어 안달이 났죠.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페니키아 상인들의 어마어마한 부와 위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무역으로 세운 제국은 통일된 군사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시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페니키아의 황금기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황금기가 영원할 수는 없었죠. 기원전 8세기, 동쪽에서 떠오른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이 처음으로 페니키아 도시들의 독립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진 뒤에는 신바빌로니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요.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티레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포위하면서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페니키아인들은 무모한 저항 대신 실리를 택합니다. 자신들의 뛰어난 해상 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페르시아 해군의 핵심 세력이 된 거죠. 독립은 잃었지만 생존과 번영을 이어갈 길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의 힘의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섬에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도시 티레를 정복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아예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둑길을 쌓는 정말 상상 초월의 공사를 벌였죠. 7개월간의 끔찍한 공성전 끝에 티레는 함락되었고 페니키아의 시대는 사실상 이때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세기 로마가 지중해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페니키아 도시들은 로마의 시리아 속주로 완전히 흡수되고 맙니다. 이로써 페니키아라는 독립적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페니키아는 지도 위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 곳곳에 아주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유산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알파벳,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문화교류라는 개념, 또 바다를 통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연결자였고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든 최초의 세계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꼭 전쟁에서 이긴 승자들만의 기록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이처럼 조용히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흔적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